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집권 중반기를 시작하는 문 대통령이 어떤 포부를 밝혔는지 더 정치에서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한 2시간 가까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전에 30분 정도를 이제 메시지를 냈어요. 기조 연설문처럼 이제 읽었는데 그거를 보면 경제 문제에 비중을 좀 많이 둔 것 같았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개념이 눈에 띄던데 어떤 거죠? 네, 사실 우리 개인 생활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생활 습관을 혁신하기도 어렵고 다른 사람을 두루 포용한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혁신과 포용을 동시에 이뤄내겠다. 이 정책 과제가 사실 만만치 않은 과제라는 쉽지 않은 뜻입니다. 과제를 제시한 거네요. 그러니까 혁신적 포용국가는 이제 기본적으로 잘 사는 계층 그리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간의 간극이 너무 벌어져 있다. 그리고 이 경쟁도 공정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두고 모든 사람에게 소득 수준을 높여주는 이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서 함께 잘 사는 경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포용국가인데요. 이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혁신이라고 하는 이 엑셀레이터를 밟아줘야 된다. 이렇게 오늘 이제 문 대통령이 강조를 하면서 그 혁신의 성장이 무엇이냐. 예로 든 것이 이제 그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미래형 산업을 좀 키워주고 그다음에 이제 벤처 투자를 좀 늘려주고 근데 전통 산업이 상당히 좀 침체되어 있는데 여기에 혁신이라는 기술을 혁신이라는 옷을 입혀줘야 한다. 그리고 과한 규제를 풀어서 이게 규제 혁신이죠. 그래서 투자를 좀 늘려줘야 된다. 이걸 통해서 혁신을 통해서 포용국가를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혁신 포용국가가 지향하는 그 우리 사회상을 개천에서 용인하는 사회, 개천에서 용인하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체 이 기조 연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새해 기자회견을 하는데 앞에 대통령의 어떤 과거에 이제 모두 발언 내지 머릿말에 해당하는 그 얘기 한 10분 정도를 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는 한 30분 정도 했죠. 그 중에 이제 2, 3분 정도가 경제 분야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그 기조 연설문을 이렇게 출력을 해보니까 15장 되는데 그중에 12장 정도가 경제 부분입니다. 그 뒷부분이 이제 한반도는 한 3장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만큼 이제 경제, 민생 이쪽에다가 올해 새 기자회견에 무게를 좀 확 실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비교적 정확히 기조를 설명을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OECD에서 얘기하는 포용적 성장이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 그리고 혁신적 포용 국가다. 이제 이렇게 개념 정리부터 정확히 했고요. 혁신적 포용 국가라는 게 이제 그 작년에 그 국회 그 연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에서도 포용 국가라는 말을 아주 강렬하게 썼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겁니다. 그 포용 국가 그 중에서도 이제 혁신적이라는 걸 붙였죠. 그래서 혁신에 좀 더 방점을 둔 걸 알 수 있고요. 내용물은 3가지입니다. 과거에 했던 것 똑같죠. 혁신 성장, 소득 주도 성장, 그리고 이제 공정 경제 이 3가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국민들한테 설명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는다. 다만 보완을 할 뿐이다. 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좀 강렬하게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의 1 정도 임기가 지났는데 아쉬운 부분이 뭐냐고 물었을 때 고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 상황이 왜 나쁜지도 이제 본인이 직접 설명을 했죠. 우리도 뭔가 좀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좀 아쉬우면 가슴이 아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오늘 문 대통령도 이 고용지표 부진이 가장 가슴이 아픈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원인에 관련해서는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죠. 그러니까 그 가계 임대료가 비싼 와중에 또 최저임금까지 올라가면서 일부 이제 자영업자들이나 이 소상공인들이 이게 최저임금 인상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고용지표 원인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이 지속적인 그 제조업 분야의 부진을 꼽았습니다. 이 제조업이라는 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건데 이 산업이 침체가 되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고용지표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문 대통령의 그 오늘 진단이고요. 거듭된 진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은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계속 이어나가고 그다음에 이 제조업 분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어떤 이 제조업을 혁신해서 경쟁력이 있는 분야로
만들어내는 노력도 함께 해 나가겠다 이렇게 목표를 밝혔습니다. 네. 내일 아침 신문 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마 야당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이른바 뭐 보수 성향 신문에서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라고 했는데 네. 바꾸지 않았다. 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또 현실을 도외시했다. 아마 이제 이런 비판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근데 이 제조업의 지금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이 부진하고 그래서 일자리가 줄고 있고요. 또 그 제조업을 둘러싼 서비스업도 이제 같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우리의 냉정한 현실이다. 이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어요. 전 뭐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야당하고 이제 좀 보수 성향 신문에서 좀 이걸 갖고 이제 또 기조를 바꾸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을 할 텐데 이 논쟁은 아마 2019년 올 한 해도 아마 지겹도록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도 한 고집합니다. 그래서 이 기조 바꾸지 않으면서 뭐 사실은 정권을 내놓기 전에는 이 기조 바꿀 수 없는 거죠. 네. 사람 중심 경제, 포용 국가 이 기조 아마 그대로 유지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오늘 이제 경제 분야 중에서 하나 좀 특이한 게요. 네. 기자회견 후반부에 어떤 기자가 남북 경협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네,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그 관심을 보이면서 그 질문한 기자한테 그 언론사가 어디 소재지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답변도 굉장히 진지하게 한 그런 장면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북 제재 때문에 남북 경협 할 수가 없지만 우리한테는 사실은 어떤 예고가 돼 있는 한반도 문제가 좀 해결이 돼서 남북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 우리 경제도 그쪽으로 좀 활로가 열릴 수 있다. 어쩌면 예고된 축복일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반색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자세히 한 게 인상적이었고요. 오늘 이제 한반도 관련 한 질문 답변에서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조금 소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그 질문을 하는 바람에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된 답변을 좀 한 장면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 좀 약간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최근 이제 또 청와대와 정치권을 시끄럽게 했던 김태우 수사관의 네. 폭로 그리고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질문도 있었어요. 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두 사람과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예. 대통령이 그냥 매우 분명한 네. 자신의 견해를 드러냈죠. 사실 이 사안이 야당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서 정치권에서는 이게 가장 지금 현재 뜨거운 현안인데요.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이 이제 자신의 비위 혐의로 지금 뭐 수사를 좀 받고 있고, 그다음에 그 본인은 이제 그것에 대한 방어로 그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뭐 제기를 네. 했죠. 근데 오늘 대통령은 이제 김 전 수사관의 이 직분을 벗어난 그 감찰 행위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청와대가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것처럼 개인의 일탈 행위이고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그 민간인을 사찰하라든지 이런 조직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명확히 밝혀둔 것이고요. 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이제 뭐 적자국채 발행 과정에서 실제로 발행은 되지는 않았지만 그 발행 과정에서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좀 제기를 했었는데 문 대통령은 이 정책 결정 권한은 이제 장관에게 있고 그 최종 결정 권한은 이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 결정 과정의 전 과정을 신재민 전 사무관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따라서 그 청와대의 그 정책 판단의 과정인 거지 그 강압의혹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오늘 좀 눈여겨볼 대목은 이 신재민 전 사무관의 이 폭로 이것이 좀 공직자를 지낸 사람이 이 소신을 밝히는 것 그것은 굉장히 좀 중요하고 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경청할 대목들은 경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대목은 이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서 그 개인의 어떤 인신공격이나 개인의 공격으로 향했던 여당 일부 의원들의 태도와는 이 문 대통령 좀 결을 달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부분 조금 더 저도 짚고 싶은데요.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또 자부심을 갖고 뭐 그렇게 한 거 대단히 좋은 일이다. 또 그걸로 부족했든지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필요하다 할 때 필자가 반드시 필자죠. 그래서 그런 젊은 공직자의 그런 그 자기의 소신을 밝히는 것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목이 아주 좀 눈에 좀 띄었고요. 그러나 이제 그 권한이 장관에게 있는 것인데 자기 나름대로 본 그 좁은 견해를 가지고 그렇게
폭로를 한 것, 이 부분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 매우 그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건 규정과 정리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어느 정도에 와 있다는 걸 오늘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최소한 뭐 정부 여당 또 여권 안에서 이 논쟁은 더 이상 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일본 NHK 기자였던 것 같아요. 네. 한일 관계 문제를 질문을 했고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를 향해서 상당히 좀 격조 있게 좀 훈계를 좀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된다 이런 판결을 네. 했고 이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아주 그 격렬하게 좀 반응을 네, 네. 하면서 이제 한일 관계가 갈등이 생긴 것이 그리고 아니냐. 뭐 초계기 예. 문제도 있고요. 뭐 이런 네. 이야기들이 이어오고 있었죠. 굉장히 이게 이제 외교 관계가 굉장히 좀 신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제가 좀 보면서 읽어드리면 일본 정부도 불만이 있더라도 이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좀 존중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삼권 분립 국가 아니냐.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강제징용이라는 것은 사실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과거에 불행했던 오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이렇게 이것을 정치 공방의 소재로 삼을 것이 아니라 겸허한 입장을 가지고 한일 양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이에 관련된 지혜를 모아야지 이렇게 정치 공방으로 가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긴 하지만 네. 매우 할 말 다 하면서 점잖고 할 말은 다 하고 네. 격조 있게 그렇게 이제 지적을 이제 한 것 같고요. 이 외에 오늘 네. 기자회견 한 2시간 가까이 네. 진행이 됐는데 인상 깊었던 부분을 꼽자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부지부식간에 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둬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네, 네. 국무위원장이라고 하는 호칭을 떼고 김정은 이런 네, 표현을 좀 몇 차례 네, 했습니다. 네, 네. 지난해 이제 남북 정상들이 3차례 만나고 그래서 이 남북 정상의 만남이 일상화된 것이 아니야. 또 일상화된 만남으로 가야 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이 두 남북 정상이 백두장 정상에 가서 또 손을 같이 함께 들 만큼 이제 신뢰가 쌓여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구축된 신뢰 관계 속에서 뭔가 좀 부지부식간에 이렇게 편하게 좀 부르는 그런 발언이 나왔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발언이 조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저는 그 권력기관 개혁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인상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제 검찰 개혁 가지고 제가 무슨 기사도 좀 쓰고 칼럼도 쓰고 해서 이제 더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식을 하고 있구나 네. 이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권력기관의 어떤 비리는 아직까지 터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용자가 바뀔 경우, 정권이 바뀔 경우에도 이 권력기관이 계속 네. 지금처럼 괜찮을지 그 부분은 이제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권의 선의에만 맡겨두지는 않겠다. 그래서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막혀 있죠.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 협조를 당부를 했고요. 근데 거기에 또 바로 이어서 여야정 국정상설회부체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네. 여기서 이제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 경제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는 그런 상법 개정안 노력 이 얘기를 덧붙였습니다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이 권력기관 개혁 문제도 여야정 협의체에서 다뤄볼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 네. 제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그저께 문재인 정부 2기 비서진용이 이제 새로 꾸려졌습니다. 네.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 오늘 이제 새로운 그 비서진들이 이제 배석을 했고요. 오늘 뭐 기자회견에서도 새로운 그 비서들에 대해서 기대감도 드러냈는데 이분들 앞으로 어떻게 잘 할까요? 예, 그 노영민 비서실장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고 김근태 의원의 정치적 가치를 네. 이제 따르는 민평연계죠. 예, 보통 이제 김근태계로 불렸는데 네. 이게 이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은 이후에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이제 꼽히게 됩니다. 그리고 강기정 이제 그 정무수석은 사실은 이제 그 정세균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을 하면서 정세균계로 불렸는데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를 했던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시절에 정책위 의장을 맡으면서 이제 문 대통령과 좀 한층 더 가까워졌고 2016년 이제 총선을 앞두고 사실 문재인 대표의 인기가 호남에서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면서 많은 호남 정치인들이 탈당을 할 때 문재인 대표랑 민주당을 지키면서 사실 이제 강기정 의원이 문 대통령이 이제 측근으로 또 분류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번 인사를 많은 언론들이 이제 친문 체제 강화 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 대통령 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평가가 좀 안타깝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두 분에 대해서 이게 삼선의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 여당에서 삼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 두 비서실장, 그다음에 정무수석이 그 정치적 경험이라든지 정무 감각이 풍부하기 때문에 당청 관계라든지 대화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읽어내는 이분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데만 집중을 한다면 오히려 청와대가 좀 폐쇄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 두 분이 좀 잘 새겨들어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 이제 비서실장을 가지고 이제 항상 음모론이 많죠. 그동안 임종석 실장이 이 정권의 진짜 주인이다. 뭐 전대협 음모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른바 태극기 부대에서 그런 가짜 뉴스를 굉장히 많이 돌렸는데 뭐 지금 이제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다시 무슨 노영민 음모론을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짜 뉴스 잘 좀 구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노영민 새 비서실장이 나이가 이제 10살 정도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노영민 의원보다는 조금 아래고 임종석 전 실장보다는 좀 위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고요. 네. 또 재밌는 건 노영민 새 비서실장은 19대까지 국회의원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하고 상당히 많이 아는 사이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국회의원을 했지만 그 전에 국회의원을 17대 이렇게 했죠. 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현재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국회의원들하고 더 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사람이 사실은 노영민 새 실장이다. 그런 면에서 이제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또 노영민 실장이 사업을 해서 돈을 또 꽤 번 경험이 있고 국회 산자위원장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또 경제 개인자들도 좀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했죠. 그래서 노영민 비서실장의 그 역할에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약간 걱정이 뭐냐면 1년 반 이상이 지났는데 정권이 사실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강기정 정무수석은 처음에 거론됐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처음에 쓸려던 사람들을 쓴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로 쓸 만한 사람들의 기반을 더 별로 넓힌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노영민, 강기정 뭐 이런 체제가 앞으로 1년 또는 1년 반 이상 지나고 또 이제 사람을 교체해야 될 시기가 반드시 올 텐데요. 그때는 그럼 과연 얼마나 인적 기반을 인재 풀을 좀 넓혀서 사람을 쓸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은 좀 약간 의문이고요. 앞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청와대 참모뿐만 아니고 이제 장관으로 쓸 만한 사람들을 좀 더 많이 인재를 풍성하게 발굴을 해서 이렇게 기반을 좀 넓혀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제가 문득 그 강기정 정무수석 관련해서 이 대목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강기정 정무수석이 좀 강성 이미지가 좀 있는데 여당 내에서는 또 친화력이 굉장히 좋다 이런 평가도 함께 공존을 하죠. 그다음에 2016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가 된 이후에 2016년 여름부터 2017년 그 초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이제 강기정 수석이 연수를 했습니다. 독일에 같이 계셨죠. 그 과정에서 그 굉장히 그 겸손하게 겸허한 자세로 굉장히 그 연구를 많이 한 모습을 이제 뭐 그 현지 있는 사람들 많이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특히 그 정치제도 개혁, 정치개혁 부분, 그다음에 선거제도 개혁, 4차 혁명 뭐 이런 것들 공부를 좀 많이 했고 특히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면서 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그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던 그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고 새롭게 임명된 이 정무수석도 이른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좀 강한 분이 이 대화 관계를 다루는 그 정무수석으로 왔다는 점이 앞으로 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한번 좀 관전 포인트를 한번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서의 강기정 정무수석의 역할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임기의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국민들의 사랑도 받고 질책도 받았던 시간이었는데요. 쓴소리를 약으로 삼아 앞으로 더 분발하면 좋겠습니다. 더 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